예,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예술경영학과 신보선이고요. 제 전공은 원래 예술사회학이고 예술경영을 가르치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 쓰시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시겠어요? 시 평소에 쓴다. 한 분? 지금 한 분 손 들었는데 이쪽에는 없나요? 두 분, 부총장님 시 쓰시는군요. 몰랐어요. 이제서야 말씀을. 예, 지금 2명 손 들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쑥스러워서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분 계신 것 같아요. 시집을 읽는 분들은 좀 계시죠? 예, 그래도 많네요. 제가 다른 자리에서 시를 쓰시는 분 하면 뭐 거의 없고요. 시 읽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는 시 쓰고 읽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예, 반갑고 즐겁습니다. 제가 시에 대해서 강의 제목이 무지의 힘인데요. 예,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시는 몰라도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모르면서 쓰는 거고, 그리고 알면 못 쓰는 거, 오히려. 그게 저는 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시는 모르면서 쓰는 거니까 대충,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쓰는 건가? 맞아요. 예. 그래서 시를 우리가 아무렇게나 쓴다라는 것을 이렇게 극단으로 표현하면 요새 그런 말 하잖아요. 아무 말 대잔치. 시는 어떤 면에서 아무 말 대잔치가 맞아요. 저는 여기서 아무 말도 좋아하고 특히 대잔치라는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 대혁명, 아무 말 대 다음에 붙일 수 있는 것도 뭐가 있을까요? 아무 말 대축제, 예, 말로 하는 향연이고 축제이고 또 혁명입니다. 근데 그 말이 정해진 규칙이나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예. 하지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그것도 자꾸 해봐야 되고요. 자꾸 연습해봐야 되고 자꾸 학습하고 하는 겁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한다라고 할 때도 거기에는 훈련과 학습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데 잘 좋은 시를 쓸 수 있는 것 또한 연습과 숙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무 말 대잔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문학과 모든 예술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배웠고 이를테면 이정우 교수님 옛날에 지식인들이 자신의 지식과 사유를 표현할 때 시라는 형식을 많이 빌지 않았나요? 예. 예전에 과거 볼 때, 그렇죠? 뭐를 썼죠? 에세이 썼나요? 논술 썼나요? 예, 시를 썼습니다. 시제를 던져주고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자가 있는데 모든 예술은 일종의 제작이다, 만들기다. 그런데 그 제작, 만들기 예술 중에서도 시가 가장 사유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뭔가를 우리가 만들고 그리고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우리는 어떤 질문을 담을 수 있다. 어떤 성찰을 담을 수 있다. 삶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와 그리고 가장 철학적인 그리고 가장 급진적인 질문 던지기가 시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는 시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를 쓸 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서 즐겁게 놀 수도 있고요. 재밌어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은 철학자가 돼서
생각하는 사람이 돼서 인생과 또 세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으로 예, 시를 써봤고, 예, 제가 시집을 작년 여름에 냈어요. 그래서 제목이 오늘은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예, 사실은 작년에 냈는데 저도 그 민경배 교수님처럼 그 연구년이어가지고, 예, 학교를 떠나서 좀 외부에서, 예, 또 책을 쓰고 연구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예,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게 돼서 예, 학생들 앞에서 제가 제 책 얘기하고 제 시 얘기하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저희 과 학생들하고는 이제 종종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예,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쓴 시를 한번 낭독을 시니까 예, 강연보다는 낭독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예, 시를 좀 읽고 또 시에 대해서 제가 쓰게 된 어떤 쓸 때 느낌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 좀 간단히 얘기하고 또 소위 이제 표제작이라고 하는 건데 시집 제목하고 이제 시의 제목하고 같은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넘겨야 되는군요. 예. 읽겠습니다. 오늘은 잘 모르겠어. 당신의 눈동자. 내가 오래 바라보면 한 쌍의 신이 됐었지. 당신의 무릎. 내가 그 아래 누우면 두 마리 새가 됐었지. 지지난 밤에는 사랑을 나눴고 지난 밤에는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볼 때 어제까지 나는 인간이 확실했었으나 오늘은 잘 모르겠어. 눈꺼풀은 지그시 다치고 무릎은 가만히 펴졌지. 거기까지는 알겠으나 새는 다시 날아오나 신은 언제 죽나. 그나저나 당신은 제가 시 읽고 이렇게 환호성을 받아보긴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시는 뭐 당신에 대한 얘기, 신에 대한 얘기, 예,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담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어떤 구절에서 시작했냐면 어느 날 내가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는 가끔 화가 나면 타인한테 네가 사람이냐?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볼 때 너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이나 행동을 한 거야. 근데 그럴 때 이제 네가 사람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네가 사람이냐라고 할 때는 너 사람 아니야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알아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으로서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사실 잘 몰라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익숙하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내가 오늘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한 게 뭐가 있지? 근데 사실은 일어나서 익숙한 방식대로 먹고 출근하고 사람 만나고 회의하고 강의하고 그랬는데 그 일과 중에 나를 사람으로 만든 게 정말 사람답게 만든 게 뭐가 있지? 내가 비록 나쁜 짓은 안 했어요. 네. 나쁜 짓 안 하고 누구한테 욕 안 하고 무슨 거짓말 안 하고 뭐 사람한테 해 끼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서 이 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 질문 하나로부터 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소한 질문이죠. 그리고 짧은 글이에요. 근데 저는 이 하나의 질문과 이 짧은 글 속에 내가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상상의 나를 펼쳤고 그래서 이 시를 쓴 겁니다. 저는 누구나 짧은 생각, 아주 단순한 생각, 그 다음에 짧은 글로 사람에 대한 질문을 담아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인데 이거 제가 넘겨야 되니까 그냥 안 넘기고 그냥 읽을게요. 그냥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시는 제목이 형이에요. 형. 제가 읽겠습니다. 형. 형은 어쩌면 신부님이 됐을 거야. 오늘 어느 신부님을 만났는데 형 생각이 났어. 나이가 나보다 2살 많았는데 나한테 자율성이랑 타율성 외에도 신율성이라는 게 있다고 가르쳐줬어. 신의 계율에 따라 사는 거래. 나는 시율성이라는 것도 있다고 말해줬어. 시의 운율에 따라 사는 거라고. 신부님이 내 말에 웃었어. 웃는 모습이 꼭 형 같았어. 형은 분명 선량한 사람이 됐을 거야. 나만큼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을 테고 나보다 어머니를 잘 위로해 줬을 거야. 당연히 식구들 중에 맨 마지막으로 잠들었겠지. 문들을 다 닫고 불들을 다 끄고. 형한테는 뭐든 다 고백했을 거야.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사는 게 너무나 무섭다고. 죽고 싶다고. 사실 형이 우리 중에 제일 슬펐을 텐데. 그래도 형은 시인이 안 됐을 거야. 두 번째로 슬픈 사람이 첫 번째로 슬픈 사람을 생각하며 쓰는 게 시니까 말이야. 이것 봐. 지금 나는 형을 떠올리며 시를 쓰고 있잖아. 그런데 형이 이 시를 봤다면 뭐라고 할까? 너무 감상적이라고 할까? 질문이 지나치게 많다고 할까? 아마도 그냥 말없이 웃었겠지. 아까 그 신부님처럼. 시가 아니더라도 난 자주 형을 생각해. 형이 읽지 않았던 책들을 읽고, 형이 가지 않았던 곳들을 가고, 형이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고, 형이 하지 않았던 사랑을 해. 형 목까지 산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끔 내가 나보다 2살 더 늙은 것처럼 느껴져. 그럼 죽을 땐 2해 빨리 죽는 거라고 느낄까? 아니면 2해 늦게 죽는 거라고 느낄까? 그건 그때가 돼봐야 알겠지. 그런데 형은 정말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사실 모르는 일이지.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지 않았으리란 법도 없지. 불행이라는 건 사람을 가리지 않으니까 말이야. 만약 그랬다면 내가 형보다 더 슬픈 사람이 되고 형은 감옥에서 시를 썼을까? 그것도 그때가 돼봐야 알겠지. 형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수두룩했는데 결국 하나도 물어보지 못했네. 형 때문에 나는 혼자 너무 많은 생각에 빠지는 사람이 됐어. 이것 봐. 지금 나는 새벽까지 잠도 안 자고 시를 쓰고 있잖아. 문들도 다 열어두고 불들도 다 켜놓고. 형,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왜 형은 애초부터 없었던 거야? 왜 형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았던 거야? 왜 나는 슬플 때마다 둘째가 되는 거야? 형, 응? 네. 이것도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이 됐어요. 저는 맞이에요. 장남이고 형이 없어요. 누나도 없고. 근데 어느 날 형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그러면 형이 없는데 형이 있다고 치자. 아니지. 엄밀히 말하면 형이 없어요. 없는 형한테 말할 수 있다고 치자.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치자 하면서 형하고 없는 형하고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형이 있었다면. 그런데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은 마치 형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마치 죽은 형한테 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왜 형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았던 거야? 왜 형은 애초부터 없었던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그 질문, 없는 형한테 말을 걸면서 질문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왜 형은 없는 거야까지 질문을 던졌는데 읽는 독자들은 여기서 반전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독자는 이 부분에서 약간 섬찟했대요. 그러면서 이 시를 이것은 공포시다. 공포 영화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게 좀 저한테는 새롭고 재밌었어요. 자, 이 얘기는 저한테는 너무나 형이 있었으면 이런 어떤 그냥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그냥 소박한 약간 칭얼대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게 또 생각해 보니까 부재하는 존재에 대한 어떤 또 사유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재하는 존재와 말을 하고 그리고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시는 뭘까? 시는 뭘까 생각하다가 첫 번째로 슬픈 사람은 시를 못 쓴다. 왜냐하면 너무 슬프면 시를 쓸 힘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슬픔 안에 갇혀 있어서. 그러면 두 번째로 슬픈 사람은 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로 슬픈 사람이 첫 번째로 슬픈 사람을 생각하면서 쓰는 게 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는 저 개인한테는 없는 형에 대한 질문이고 이야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에 대한 또 이야기고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사람이란 뭘까? 두 번째는 시란 뭘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제 개인의 이야기 속에, 가족의 이야기 속에 이렇게 담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짧으니까 제 시 두 편을 소개하면서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 질문이 매우 개인적인 질문이면서 동시에 철학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시는 가지고 있고 또 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어떤 것을 표현한다, 어떤 것을 쓴다라고 할 때 그 안에 내가 모르면서도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뭔가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도 저 양반은 시를 쓰니까 글재주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시 근데 어려워. 여기서 시 쓰는 분들 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실은 원래 제 시를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다른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이 시의 제목, 요 시를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이 시의 제목이 무식한 시인이에요. 무식한 시인. 그리고 이 시를 쓴 분은 한중자라는 그 성함의 할머니, 연세가 지긋한 지금은 한 80이 넘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70대부터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문맹이셨어요. 70대까지 문맹이었는데 그냥 평범한 충북 음성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그렇게 살아오신 할머님이 70이 넘어서 이제 글을 배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문맹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고, 그래서 70이 넘어서 그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이제 한글을 배우시다가 그 수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글을 더 배우고 싶은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시창작 교실이 있다고 거기 가서 시를 쓰시면서 한글을 배우시라고, 그래서 거기서 한글을 배울 겸 하면서 시를 쓰시게 됐는데 시가 너무 재밌고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한충자 할머님이 시를 계속 쓰셔가지고 지금 한 시집 2권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쓰신 시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그 무식한 시인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무식한 시인 한충자. 시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니야. 배운 사람이 시를 써 읊는 거지. 가이가 뒷다리도 모르는 게 백지장 하나, 연필 하나 들고 나서는 게 가소롭다. 꽃밭에서도 벌과 나비가 모두 다 꿀을 따지 못하는 것과 같구나. 벌들은 꿀을 한 보따리 따도 나비는 꿀도 따지 못하고 꽃에 입만 맞추고 허하게 날아갈 뿐. 청룡도 바다에서 하늘을 오르지 메마른 모래밭에선 오를 수 없듯 배우지 못한 게 죄구나. 아무리 따라가려 해도 아무리 열심히 써도 나중엔 배운 사람만 못한 시를 쓴단다. 자, 이게 무식한 시인이에요. 여기 마지막 구절이 아무리 따라가려 해도 아무리 열심히 써도 나중엔 배운 사람만 못한 시를 쓴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시가 나 시 못 쓴다. 나 무식하다. 배운 사람만 못한 시를 쓴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 구절이 그리고 이 시 전체가 너무나 저한테는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그 다음에 진짜 철학적인 성찰을 저한테 던져줬어요. 무식한 시인이란 이 말은 요새 시인들 되게 유식해요. 어느 정도 유식하면 대부분 학위가 석사, 박사예요. 예. 저 박사 학위 있고요. 예. 저 유식한 시인인 거죠. 요새 시인들이 다 학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할머님은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글을 못 배우신 거죠. 그런데 시를 계속해서 쓰시고 그리고 이 무식한 시인이라는 제목의 시를 쓰셨는데 이분의 시야말로 시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못 쓴다고 하면서 쓸 수 있는 그 이상한 능력을 잘 보여주는 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한충자 할머니의 무식한 시인이라는 시를 읽고 또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모르는다는 사실에 충실한 거, 모르는다는 사실에 성실한 거, 모른다는 사실에 진실한 거, 그럴 때 정말 아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좋은 생각, 깊은 생각, 그리고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시의 매력이고 시의 힘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